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 730 재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무산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자, 정의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야권연대 무산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네,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혹시 여지가 남아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네.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야권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승리하기 위한 야권연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했고, 네. 어제 비로소 그 김한길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에서 네. 당대당 야권연대에 대해서 논의해본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네.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인데요. 예. 물론 그전에도 그 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미 저희가 생각하고 제안했던 그 야권연대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가 됐고요. 예. 곧 사전투표가 이제 주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여지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물론 아주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 이제 본투표까지는 아직 9일이나 남아 있고, 그래서 네. 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 문제는 이제 국민들께 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일 텐데요. 네네. 저희가 야권연대 그리고 당대당 협의를 제안했던 취지는 이렇습니다. 네. 이번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의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담당할 것이냐. 국민들은 이걸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는데요. 예.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진상규명의 의지는 밝혔지만 네. 실제로 나타난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이걸 야권이 제대로 흡수를 못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이제 개파 공천으로 인한 네.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서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의 추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이 함께 혁신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 정권 교체의 토대를 놓는 예. 그런 어떤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어떻게 그 과정에서 경쟁하고 협력할 것인가. 네. 이런 연대의 모습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이걸 제안했던 건데, 근데 이것이 그 선거 막판에 들어가서 그런 취지는 다 사라진 채 단지 이기기 위한 그런 공학적인 후보 단일화 이렇게 네. 간다는 것은 예. 저는 이 야권연대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되고 네. 그야말로 정치공학만 남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새정치연합의 주승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대당 협상은 없겠지만 지역별 그 후보 간 뭐 단일화는 그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정치연합이 지난 2월 달까지 이어진 정개특위에서는 변화할 것 없이 상향식 공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대부분 전략 공천을 하셨어요. 예. 물론 당이 전략 공천 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그럴 텐데 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전략이 뭐냐입니다. 예. 야권이 혁신하고 정권 창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협의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한테 감동이나 희망을 주는 예. 그런 어떤 야권연대를 제안했던 건데 예. 그걸 뭐 지역별 후보 단위와 이렇게 축소시킨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예. 그런 정치공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기가 어렵고 예. 또 이게 모순되는 게 이 공천은 전략 공천을 해서 당이 그냥 그 후보들을 지명을 했는데 예. 그 후보 단위로나 야권 연대는 후보별로 알아서 해라. 네. 사실 그 후보들이 그럴 만한 힘이 없고요. 예. 그조차도 사실은 당의 판단일 텐데 예. 이 당대당 협상은 거부하면서 지역별 후보 단위로는 하겠다. 이것은 결국 이 명분 없는 그런 동작과 같은 곳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겠다. 네. 하지만 막판에 유리한 지역에서는 이 여론을 빙자해서 소수당을 압박하고 후보들의 뭐 자진 사퇴 이런 것을 압박하겠다. 이런 패권적인 모습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면은 박완석 의원께서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연합의 기동민 후보 측과 논의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동작 지역에 상당히 책임이 있는 네. 새정치연합의 관계자가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예. 야권 단일화를 중재하겠다. 예. 그래서 그게 기동민 후보의 의사인지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인지를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하겠다고 답을 드렸고 예. 그분께서 기동민 후보한테 같은 취지로 타진을 했을 때 네. 기동민 후보의 답변은 그건 나의 손을 떠난 문제다. 어허.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 의사라고 저희는 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작과 같은 곳에서는 뭐 지역별 후보 단일화의 의사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새정치연합의 지도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지역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대에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다른 지역 다른 가능성이 있는 지역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여론조사 추이상 유리한 지역에서 예. 단일화를 압박하겠다 이런 그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 좀 전에 그러니까 그 책임 있는 관계자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떤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그러니까 책임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직을 맡고 있고 일종의 어떤 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인지, 해당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그렇습니까? 네네. 그분이 중앙당의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은 아니고요. 예. 해당 지역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책임이 있고, 예. 또 동작 주민들의 예. 그런 그 민심, 의사, 네. 이런 것을 읽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지위에 있는 분이 예. 저희한테 그런 그 중재를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인접 예를 들어서 동작갑의 의원이거나 아니면 동작을의 지역위원장이었거나 이런 분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에 그 질문을 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뭐 중앙당도 별로 생각 없고 기동민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면 서울 동작을에서의 그 막판이라도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수원 영통에 천호선 대표가 출마를 했죠. 네. 자, 그러면 그 여기에서도 그 막판까지 완주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천호선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 이번 주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 저희가 자체 조사한 걸로는 수직 상승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데이터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예. 그 지역민들의 평가가 네.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예. 그것은 물론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여야 간의 경쟁 혹은 그 야당의 승리 이보다는 계파 간의 경쟁 또 계파의 승리를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에 등을 돌리고 실망한 여론이 그렇게 모이고 있고 정말 저희가 선거운동을 나가보면 특히 30, 40대의 여론은 당신들이 이제는 제1야당을 해라.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완주를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천호선 후보의 그 지지율이 수직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새정치연합의 후보는 박광훈 후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박광훈 후보의 지지율과 천호선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를 능히 꺾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영통이라는 그 지역의 그 정치적 그 정서 혹은 바닥 민심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야권이 전통적으로 유리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그 야권 후보가 아마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호선 후보가 완주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의 지지율 추이로 봐서는. 뭐 박계약진을 한다면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에서 당대당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한사코 외면하다가 이제 선거 막판 들어오니까 오늘 뭐 영통에 당사를 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거는 한편으로는 동작을 선거는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또 영통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이 지지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정체가 일어나고 있고 더위 후보가 지지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곳에서 일종의 이제 천호선 후보를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압박용으로 그 당사를 차리고 최소 의석이라도 건져서 면피해 보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의 압박에 저희는 굴복할 의사가 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점을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이 아니라 정의당 중심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은 공학적 그러니까 그 야권 연대와 그다음에 야권의 개혁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달라고 야권 연대를 나눠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 공학적 야권 연대라는 게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가 동반되지 않아서 해서 말 그대로 선거 승리만을 위한 연대를 말씀을 하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자, 그럼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이 연대를 통해서 개혁해야 됐던 부분, 새롭게 세워야 됐던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관피와 같은 그런 이권 집단, 특권 집단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회가 아니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안전한 사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갖고 계신 열망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정치 혁신의 내용을 야권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스스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혁신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치 혁신. 정치 혁신은 일단 이 부정부패나 낡은 관행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그리고 단호한 그런 그 정치 세력이 야권이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승자 독식으로 일관되어 왔던 우리 정치제도, 선거제도 이걸 혁신하겠다라는 그런 얼마 전에 이제 7월 17일 제헌 전날 국회의장께서 제안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큰 당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우리 사회가 지금 1차적으로 넘어야 될 이 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관철시키겠다라는 분명한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했어야 되고 여야당의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간의 밀실 협의가 아니라 열린 장에서 국민적 토론회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선거 막판에 가서 단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내지는 어느 한쪽이 선거를 접는 이런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진정성과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게 좀 듣기에 거북살스러운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야권 연대의 어떤 틀 안에서만 사실은 당선이 가능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계약진을 해서 3자 구도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금배지를 단 경우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진보정당의 이런 처지가 스스로 극복되지 않는 한 결국은 선거 때마다 또 이 진보정당발 야권연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보정당의 자생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주 어르신 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힘을 키워야 될 필요성을 이번 730 재보궐선거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야권연대를 할 때는 이게 단지 이기기 위한 연대일 뿐만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의제라든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잘 실현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계속 이 야권연대에만 매달리는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이런 전략으로는 사실은 진보정당의 정치적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그 소선거구제 하에 단순 다수 대표제 선거제도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1등이 아니면 모두가 사표가 되는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농부가 반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주어진 조건이라면 주어진 조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정당의 가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동안의 진보정당이 여러 가지 실망도 드리고 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제대로 응답을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혁신해야 될 과제가 진보정당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이 창당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방선거를 치를 때만 해도 당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선거 이후로 특히 재보궐선거 국면에 들어와서 여야가 공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저희는 이걸 소중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들은 이런 씨앗을 잘 키워서 네. 2016년, 17년에 진보정당이 다시 제3의 정치 세력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요. 어제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내놨길래 말미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타파에서 이 권은희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광주 광산을 후보죠. 권은희 네. 후보 배우자의 어떤 재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네. 상당히 논란이 거센데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내놨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정의당에서는? 우선은 이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네. 새정치연합의 일성이 법적 하자가 없다. 네.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국민들이 도덕적 불감증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예. 그렇게 방어적인 자세와 논리를 펴기 이전에 예. 객관적으로 그 제기된 축소 신고 의혹, 또 소득 누락과 탈세 혐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진상을 네. 이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야 그 위에서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정치적 대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 숱한 그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그 도덕적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안대희 전 총리 후보가 수임료를 많이 받은 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국민들의 그런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들어가면 축소하려고만 했던 그런 모습에 등을 돌렸던 것인데 네. 그런 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해왔던 제1야당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 법형식 논리에 기초해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천 단계에서 네. 이 당에서 이제 그 뭐 후보의 면면을 당연히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살피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외에도 도덕적인 문제까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보지만 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재산 내역 같은 경우는 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물론 그런 점도 이해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공당과 정치인은 거기에 대해서 네. 소상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네. 서둘러 이게 불 끄듯이 예.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태도나 네. 도덕성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했던 것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에도 있지만 네네. 그걸 대하는 태도의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당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네.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문, 국민들의 질문에 충실한 설명과 네. 답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정당의 의무나 책임에 비추어 봤을 때 네. 그건 충분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 진상을 권은희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소상히 국민들한테 밝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의 성격,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지고 있는 네. 그 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회사의 임대료 수입이나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은 그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나서 법적인 밝혀야 될 책임은 없지만 예.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저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었지만 이걸 네.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는 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식의 설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팩트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네. 어젯밤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걸 보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개인 재산이지 네. 법인의 자산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 자산에는 또 부채가 포함이 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가르지 않고 수십억이라고 얘기될 수가 없다. 네. 이런 어떤 그 취지의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요런 해명과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마찬가지 맥락에 서 네.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이제 선거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네네. 다만 법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게 네. 사실상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황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인 명의 재산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 네. 그렇게 본다면 차명 계좌라든지 예. 혹은 명의 신탁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다 공개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예. 물론 그건 불법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재산 공개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 예, 예. 특히 액면가 신고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검증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현행법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명만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해명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내놨길래 여쭤봤는데 저희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뉴스타파 측에 전부 다 인터뷰 요청을 넣었는데 모두 일단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좀 부적절하다 이런 답변이 왔고요. 네. 자, 정의당에서 논평을 내놔서 이제 말미에 좀 여쭤봤던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